자, 이제 이번 강의는 전선로의 지지물로 들어갑니다. 지지물. 자, 지지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선을 우리가 이제 연결하는 그런 지지물 중에는 나무로 된 것을 바로 목주라고 하죠. 최근에는 잘 본 적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겠지. 이런 목주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목주, 나무로 된 전신주. 그 다음에 철로 돼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철주라고 하고요. 철주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주택가에서 또 도로에서 많이 보는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탑, 철탑 있겠지. 송전선로를 나르는 철탑. 여기를 보면 뭐 이쪽에 삼상 이렇게 세 개가 가고 있고, 여기도 삼상 세 개가 가고 있는 2회선이다. 1회선, 2회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철탑,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공선, 여기 가공선과 가만히 보니까 여기, 그쵸? 오호, 여기 땅으로 얘가 향하고 있네, 전선이. 그렇죠? 그래서 지중선으로, 가공선과 지중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교차하는 이런 절탑도 있네요. 그렇죠? 가공선으로 왔다가 저기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려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교차하는 이런 철탑도 있고.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철탑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철탑도 모양도 참 가지가지긴 해요. 모양이 굉장히 가지가지이긴 한데, 자, 이런 철탑들을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출제되었던 형태로 단순 한번 시켜보면, 자, 이렇게 생긴 철탑을 우두형 철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봤을 때 얘는 뭐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의 모양. 그래서 소 머리를 좀 닮았다. 그래서 우두형 철탑이다. 그러죠. 닮았습니까? 소 머리 같죠? 우두형 철탑 이렇게 얘기하고. 자, 문형 철탑. 얘는 그쵸. 우리 안방 문같이 생겼네. 그래서 문형 철탑이다. 그러고요. 이것은 뭐 전철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는 철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사각철탑,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보는 이런 철탑을 사각철탑이라고 하고, 위에서 봤을 때 얘도 이런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방형철탑. 이 형태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녀석을 방형철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은 또 우두형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회전형 철탑은 이렇게 뭐 비슷하긴 한데,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이 형태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회전 철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것을 얘는 MC 철탑이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했네요. 그렇죠? 이것을 MC 철탑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것은 뭐 실기에서도 다음 모양에 맞는 이름을 써봐라,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자, 이제 철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 철탑을 이제 우리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편의상 바로 A, B, C, D, E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붙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A형을 살펴보면, A형은 그냥 직선형 철탑이다, 그 얘기죠. 직선형이 뭘까? 수평각도가 3도 이하로서의 직선 전선로를 바로 직선형 철탑이다, 그러고요.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자, 철탑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전선이 이렇게 그냥 직선 형태로 쭉 이어지는 이런 철탑용으로 쓰는 거란 얘기죠. 그냥 쭉 일직선으로 쭉 전선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철탑으로서, 얘를 뭐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양쪽에서 동일한 힘으로, 그치, 잡아당기고 있겠죠. 비교적 안정적이겠지. 이렇게 각도가 좀 틀어져 있지 않죠. 위로 틀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철탑이 저쪽으로 각을 이루면서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그치? 즉 3도씨 이하, 요 각도가 3도씨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형, 우리가 연결할 때 쓰는 철탑을 가장 기본이 되는 A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아니면 또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철탑이 약간 이렇게 땅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도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치? 이렇게 있어서 샥샥 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철탑이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제 여기로 와서 이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우리가 송전할 때
바로 오호 각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직선이었다면 이 녀석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 있었을 텐데 이 각에 비해서 그렇죠? 이 각이 3도가 넘어가는 것, 응? 그러니까 각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각도형 철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자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얘도 뭐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렇죠? 이 녀석 역시 이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는다 그 얘기죠. 직선형 철탑에 비해서 이것이 힘을 받기 때문에 직선형 철탑보다는 조금 더 이 힘 받는 걸 고려해서 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각도형 철탑으로 얘는 그렇죠? 직선으로 나아갈 때에 비해서 3도에서 20도 사이일 때 그때의 형을 우리가 B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면 20도를 초과하는 것들은 C형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죠. 한번 보면 아까 우리 여기 철탑에서 이렇게 봤듯이 오호 송전선이 이렇게 와서 지금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방향으로 지금 전선이 와서 직선이라면 이 방향으로 쭉 이어져 갔어야 될 텐데 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20도를 초과하는 그런 형태의 철탑을 C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D형은 우리가 인류형이라고 그래요. 잡아당긴다. 인류. 응? 우리가 인력 그러죠. 인력. 만유인력 그럴 때 잡아당기는 거에 버티는 힘이 좋아야 되는 형태로서 인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걔를 D형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철탑이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가서 전선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끝나. 뭐 여기에서 그쵸? 바로 옆에 이 자체가 뭐 변전소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아까 봤듯이 가공선로에서 지중선로로 이렇게 선이 내려갈 때 여기서 송전이 사실상 끝나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상당히 많이 받겠죠. 이런 거에 비해서 얘는 이 방향으로 골고루 받고 있어서 힘을 분산되어져서 받고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 녀석은 이 방향으로 계속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특별한 잡아당기는 힘,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에 강한 그런 철탑을 써야 된다는 의미로 인류형 철탑 D형이다 그 얘기고요. 또 이 각도도 일반적으로 60도 이하인 녀석을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내장형 철탑, 내장형은 역시 장력에 견디는 그런 철탑이다 그거예요. 바로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또 일직선상에 있더라도 거리가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을 때, 즉 전선로의 양쪽에 경관차가 큰 부분에다가 쓰는 철탑을 내장형, 장력을 견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걔를 E형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또는 직선 철탑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바로 10기 중에서 한 기 정도, 10기마다 하나 정도는 이 내장형 철탑을 써서 그 장력을 조금 더 버티는 힘을 강화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도 사용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호 여기에서는 비교적 그렇죠? 짧은 정도로 이어져 있다가 이 경관이 여기에 갑자기 뭐 여기 바다가 강이 있거나 뭐 산이 있거나 물이 흐르거나 뭐 건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경관차가 이렇게 큰 부분에 있어서 요 두 녀석은 바로 내장형 철탑을 써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그냥 직선형을 쓰면 되겠죠. A형을 쓰면 되겠고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보통 표준 경관은 이 경관은 50m인데 그것보다 상당히 큰 그 부분을 우리가 장경관, 경관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형, 내장형이 사실상 시험에 대부분 이 녀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치? 그래서 그 다음은 또 이제 보강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A, B, C, D를 벗어나서 얘는 직선 부분에 어떤 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철탑을 이름을 보강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요거 잘 나오는데 인류형, D형, 내장형, E형 이게 뭐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외우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류가 이렇게 변해왔어요. 인류가 그치? 여기서 인류가 이 인류는 물론 다른 말이지만 자, 인류가 이렇게 변해왔어요. 오호 직립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배가 결국 D자형으로 이렇게 되는 인류가 D형으로 이렇게 인류는 D형이다. D형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가 D형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음식 중에서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 D형이 되는 문제는 바로 이 내장탕에 있다. 이 내장탕에 있다. 내장형은 E형이다. 이 내장탕에 바로 인류가 D가 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내장탕에 있었다.
말도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면 인류형은 D형, 내장형은 E형. 이 내장탕이 문제다. 바로 D형이 되는. 알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야기를 붙여서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지중 전선로로 가보는데요. 지중, 그쵸? 땅 밑에 전선로에 이제 매설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쵸? 지중 전선로 땅 밑으로 전선을 깔겠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 밑에 자 직접 우리가 매설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직접 매설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직접 매설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렇게 길게 이걸 우리가 관로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맨홀이 있어. 그래서 맨홀에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직접 뭐 선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관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직접 뭐 맨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쭉 그냥 매설을 한 거죠. 이거 뭐 수리하거나 고장을 우리가 검색할 때에는 파야 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매설식은. 근데 이 관로식은 사람이 맨홀로 들어가서 전선을 뭐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이어줄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형태를 관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설 방식에 따라서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이걸 트러프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트러프를 덮어서 직접 땅을 덮어서 만든 그런 방식을 직접 매설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차량의 압력을 받을 때에는 이 깊이를, 그렇죠? 요 깊이를 1.2m 이상 깊게 해야 되고 뭐 특별한 압력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는 0.6, 이거에 딱 반절이네. 0.6m 이상으로만 얘를 매설하면 되겠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로식. 자, 이거죠. 이런 관로식. 관로식은 맨홀을 통해서 케이블을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식이 관로식이다 그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자 1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 발산 통풍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디에 지중함에다가 지중에 있는 함에 통풍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암거식 앞에 우리가 전력구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얘기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전력구식은 다량의 선을 케이블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이 밑에다가 바로 전력구, 그렇죠? 이 땅 밑에 바로 이 먼 구멍, 그렇죠? 이런 터널을 만들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역시 전력구를 만들어서 전력선이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케이블을 당연히 심는 방식, 케이블을 써야 되죠. 케이블. 이런 방식을 암거식 또는 전력구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곳에는 다량의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시설공사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들겠죠. 그치? 하지만 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지중전선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케이블만을 쓰고 있다는 거, 뭐 나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케이블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적다는 거죠. 지중 전선로가 가공전선로보다는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작고요. 그 다음에 뭐 번개라든가 또 비바람 이런 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가 어떤 주요 시설에 뭐 전신수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뭐 전쟁 났을 때 그런 거에 우리가 폭격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보안상 필요한 곳에도 이렇게 지하에 지중전선로를 쓰게 되고요. 또 미관상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수용 밀도가 현저히 큰 경우 대형 뭐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단지가 있을 때에도 아예 이런 전력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 분당 같은 데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그치 좋겠죠. 전봇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단점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그쵸? 건설비가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고장점 검색이 상대적으로 가공전선로보다는 지중전선로가 더 어렵겠죠. 당연하지. 그치? 이런 단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지중전선로에 주로 쓰게 되는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나전선이나 또는 뭐 절연전선에 비해서 절연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맨 속에 바로 도체가 들어있고요. 그 박을 일단 절연체로 한번 감싼 뒤에 다시 한번 바깥쪽에 시스라고도 하고요. 일종의 외장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절연체로 또 한번 둘러싼 이런 것을 우리가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도대체 어떤 케이블이냐라고 할 때 바로 어떤 절연체를 쓰고 어떤 시스를 썼냐를 나타내면서 뭐 절연 뭐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약자를 써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을 테니까 먼저 V를 나타내는 것은 자 비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비닐 뭐 그렇다 하죠. VB 비닐. 그리고 C는 가교 폴리에틸렌을 나타내요. C 가교 C 오 그럴듯하네. 그쵸? C 가 그쵸? 그 다음에 E는 폴리에틸렌 얘는 E는 폴리에틸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러버 그러죠. 고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따서 고무 R을 쓰고요. 그 다음 B는 절연고무를 뜻해요. B는 절연고무 B는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VV라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이 케이블의 절연과 외장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VV를 쓰면 비닐과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고요. EV는 뭡니까? E는 얘가 폴리에틸렌이니까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시스 절연 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역시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치?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 CV는 C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교 폴리에틸렌 그쵸?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V가 뭡니까?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절연 뭐 시스 케이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둬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BV는 뭘까요? 얘는 절연고무죠. 절연고무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호를 보고서도 이 녀석의 종류들을 알 수 있게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지중 송전용 케이블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떤 케이블이 또 있냐면 OF 케이블. 얘는 OF 오일 필드 케이블 오일이 채워져 있는 케이블이다. 그래서 OF 케이블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케이블의 단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삼상전원을 이렇게 공급할 때 여기 하나 그쵸? 연선 이렇게 있죠. 둘,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뭔가 조그만 관들이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에 이 관을 통해서 작은 관을 통해서 얘를 기름이 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유통로 이렇게 얘기하죠. 유통로 이 녀석 여기에 기름을 흘려보내서 역시 냉각과 절연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케이블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절연유 통로 유통로를 두어 가지고 절연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만큼 또 냉각도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연을 아주 우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연물을 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연유를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그쵸?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연유 가압 장치가 또 필요하다는 것도 뭐 그럴듯하네. 그렇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이 녀석을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될 때 선을 연결하는 거야 또 뭐 그럴 만한데 이 녀석을 연결하려면 기름도 다 빼야죠. 또 이 녀석을 개별적으로 또 연결해서 또 뭔가로 막아야죠. 다시 거기에 또 기름을 채워야죠 하는 연결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 뭐 그럴듯하지 이것도.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케이블? 자, POF 케이블 그래서 이는 이것도 OF니까 오일필드 케이블 기름이 채워져 있는데요. 형태가 P를 써서 파이프 타입. 파이프 형태의 오일을 채운 케이블이다.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런 단점을 보하기 위해서 여기 세 개의 여기 연선을 이렇게 둔 상황에서 아예 이 전체를 기름으로 이렇게 채워버리는 파이프 속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연선 3개를 집어넣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절연유 파이프 속에다가 이렇게 선을 채워서 전선을 배치해서 놓은 케이블을 POF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이프 형태의 절연유 통 속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전선을 배치해서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역시 대형 절연유 가압 장치가 필요하겠죠. 여기 절연유를 흘려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녀석이 결국 만약 이 녀석이 부식이 생기거나 그럼 뭡니까? 결국 이쪽을 통해서 기름이 막 새 나오겠죠. 그치? 그런 단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 시스에 대한 부식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자, CV 케이블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CV는 뭐냐? CV는 가교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랬죠. 가교 폴리에틸렌이고요. 이 XLP라고 하는데 이 X는 closed linked에서 이 그걸 따서 X를 쓴 거예요. cross linked 폴리에틸렌, XLPE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분자의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클로스된 이런 형태의 폴리에틸렌 구조여서 상당히 절연이 잘 되고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30용 CV 케이블도 있고요. 또 이렇게 30 이외에 가운데 뭐 하나 선이 또 나오네. 그쵸? 이것은 중성선이 필요했을 때 바로 동심에 중성선이 넣어져 있는 그런 케이블. 그래서 얘는 CNCV 케이블, 얘는 그냥 CV 케이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CN은 중심에 바로 중성선이 들어있다 그 얘기죠. CNCV Concentric Neutral 중심에 바로 중성선이 들어있는 CV 케이블이다 그 얘기고요. 얘는 우리가 삼상 3선식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결선용일 때 이 녀석을 쓰면 되겠고요. 역시 1호 4kV 지중 송전용으로도 쓰고 또는 뭐 22.9 배전용으로도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중성선 필요한 3상 4선식에서 CNCV 케이블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CV 케이블은 전선에 들어가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름을 채웠던 OF 케이블에 비해서 연결이 용이한 편이고 또 이 가교 폴리에틸렌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분자 구조가 이런 형태 서로 교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절연체를 쓰다 보니까 바로 절연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유전체 손실도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 케이블, CV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봤던 대로 1호 4 지중 송전용으로 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중 전선로의 그러면 고장점을 우리가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공중에 있는 전선의 고장점, 끊어지거나 지락이 되거나 하는 건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지만 지중해 있는 전선로에서 고장점을 찾는 것은 이거 상당히 곤란하겠죠. 땅을 다 파볼 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머레이 루프법은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배웠죠. 휘트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고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라고요. 자, 휘트스톤 브릿지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형태의 지금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개의 저항의 곱과 이 두 저항의 곱이 서로 같을 때 바로 여기에 전류계를 달아서 검류계죠.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해 보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안 흘렀다는 거죠. 그치? 그 상태를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조건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녀석 PX와 바로 QR의 곱이 같을 때 바로 여기에 전류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형 조건이었죠.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지금 지중에서 얘가 여기에서 뭔가 지락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지점에서.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맨홀이 있어서 여기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고장이 났을까를 지금 찾고 싶은 거지. 이게 뭐 수십 메타겠습니까? 뭐 수키로 막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길겠지, 그치?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그쵸? 이 녀석에 해당되는 자, 이 회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쵸? 이쪽에 지금 전원을 한번 딱 넣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뭘 하냐면 얘를 단락을 시켜보자는 거지, 그치? 이쪽 어딘가 끝 부분에서 단락을 시키면 분명히 여기서까지 우리가 거리를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또 이때 아직은 모르잖아요. 자, 고장난 부분까지 거리를 X라고 하면
자, 이 길이는 의미가 없죠. 사실상 이거 여기 수 킬로미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여기는 뭐 몇 메타 정도 될 테니까 이건 무시해 준다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이니까 요걸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일단 L-X가 될 거고, 자, 이 회로상에서 고장난 지점까지 이렇게 얘가 돌아서 여기까지를 한번 가보면 이때의 이 길이는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얘기지. 바로 이 길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치? 이해됐죠? 요거는 매우 짧은 거니까. 그리고 요 녀석을 X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저항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바로 그 고유 저항에다가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면적에는 반비례했지. 그러니까 이 길이에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 녀석의 길이가 길면 여기에 저항이 크고 요 길이가 짧으면 요 저항은 비례해서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이 P와 Q라고 하는 녀석을 적절히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이 검육에 G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저항을 한번 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얘를 적절히 가변을 해가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오호 얘를 돌려보고 해서 이 녀석이 오호 전류가 흐르지 않는 P와 Q를 찾았다고 가정하면 바로 어떤 값이 성립하게 되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과 같기 때문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 P에 마주보고 있는 이 X, 얘네 둘이 곱한 것이 여기 Q와 그쵸 마주보고 있는 이 부분 전체여야지, 그치? 이 부분 전체 바로 얘네 둘이 더한 EL-X가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왜냐하면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항값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항과 이 녀석의 전체의 길이, 이 두 녀석의 곱과 또 이 P와 이 길이 XY 곱이 같다. 왜? 전류가 안 눌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P와 X의 곱이 바로 Q와 여기 EL-X의 곱과 같게 되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오케이? 우린 이 식으로부터 오호 P도 알고 Q도 알고 L도 아는 거야. 그쵸? 아, 그럼 X값도 알 수 있겠네. 자, 풀어봅시다. 이건 1차 방정식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뭐 이거 전개해서 보면 PX는 EQL에 마이너스 QX가 되고요.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그쵸?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P 플러스 QX가 되고요. 그것이 이거 오른쪽 EQL이 되니까 뭐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나눠주면 P 플러스 Q로 나눠주면 오호 X값이 나온다 그 얘기죠. P 플러스 Q분의 EQL이 되고요. 뭐 L을 굳이 이쪽으로 쓰자면 똑같은 식이지. P 플러스 Q분의 EQL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길이를 알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을 찾았다면 뭡니까? 바로 그 고장난 점의 위치를, 거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레이 루프법이다 그 얘기죠. 알겠죠? 아, 이런 방법이 있네. 자,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펄스 레이더법, 또 수색 코일법, 음향법, 또 뭐 정전용량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히 시험은 거의 뭐 얘가 나오고요. 이 녀석은 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정도 나오니까요. 한번 간단히만 살펴봐도 되겠어요. 자, 단선된 케이블의 한쪽 끝에, 한쪽에서 펄스 신호를 보내보자는 거죠. 그럴 때 단선된 곳까지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만약에 거리가 짧다면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고요. 만약에 단선된 곳까지 거리가 멀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고장점의 위치를, 고장난 거리를 찾는 방법을 펄스 레이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은 수색 코일법. 역시 펄스 신호를 보내가지고 펄스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개를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자개를 탐색하는 코일을 이용해서 고장점의 위치를 찾아보는 방법을 수색 코일법이라고 하고요. 음향법은 역시 펄스 신호를 보내서 그쵸, 그 사고 지점에서 거기에서 뭔가 파열음이 검출되도록 하는 그걸 찾아보는 방법을 음향법, 파열음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정전 용량법은 역시 이 거리에 비례해서
우리가 단선이 되었을 때 짧으면 정전 용량도 짧고요. 길면 정전 용량도 기니까 그런 정전 용량이 거리에 비례해서 검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보는 방법을 정전 용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 머레이 루프법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엔 전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전식. 자, 전식은 바로 전기적인 부식의 줄임말이네요. 부식은 뭡니까? 뭔가가 막 떨어져 나가고, 그치?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부식됐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 둘 사이에, 그쵸? 전압차가 있고, 전류가 지금, 전력을 통해서 이 전차가 이렇게, 그쵸? 움직이는 거지. 되게 빨리 가네. 그쵸? 그럴 때, 이 밑에, 바로 요 밑에 어떤 금속,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 구조물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들이 어떤 영향에 의해서냐면, 자, 이 녀석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누설 전류가 있어서 그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이 금속의 부식이 일어난다. 그 얘기라고요. 이 누설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건 문제점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유전 양극 방식, 외부 전원 방식, 배류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유전 양극 방식은 금속체 방식, 그러니까 그 부식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 금속체를 음극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녀석을 양극으로 해서 통전을 시켜버려서 바로 이 누설 전류를 빼버리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외부 전원은 그냥 여기에다가 실제로 외부 전원을 그냥 이 뒤에서 넣어서 역시 통전시켜버리는 방법을 외부 전원 방식.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누설 전류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빼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배류기를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직접 레일로 통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누설 전류를 빼내는 방식을 배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 이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